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들어섰지만 코로나19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소모임 중심의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또 서울시의 주요 대응책들 알아보겠습니다. 정선미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흘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대를 기록 중인데요. 전국 확진 현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신규 확진자 수 60명대가 사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확진자 수는 61명 늘었습니다. 그중 지역 발생이 43명, 해외 유입이 18명입니다. 지역 감염을 분석해보면 광주의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15명인데요. 광륵사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어느새 80명이 됐고요. 그다음은 서울이 1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관악구 왕성교회, 중랑구 일가족 감염 등 산발적 집단 감염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수원시 교인 모임을 포함해 4명이 추가됐고 대전도 의원과 관련한 확진자 등이 추가가 되면서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밖에 강원과 경북에서 각 1명씩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18명 중 절반인 9명이 검역에서 확인됐고 경기에서 4명, 서울에서 2명, 광주, 전북, 제주에서 각 1명씩 지역으로 돌아가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정 유입 국가는 아시아 중 카자흐스탄이 7명, 파키스탄과 필리핀이 각 2명, 미주 6명, 유럽 1명 등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 13,091명입니다. 사망자는 0시 집계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대전에서 격리 치료를 받던 70대 여성이 숨지면서 최소 284명으로 늘었습니다. 치명률 어제 0시 기준 평균 2.16%를 기록했고요. 격리에서 해제된 환자가 21명 추가가 되면서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은 11,832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광주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만 서울도 또 마찬가지로 신규 확진자 수가 2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7월 들어 지난 금요일 3일을 제외하고는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2자릿수입니다.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16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해외 접촉이 2명, 강남구 농협은행과 관련해서 2명,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해서 1명, 타시도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3명, 경로 확인 중인 확진자가 1명, 그리고 기타로 분류된 확진자가 7명입니다. 해외 접촉 확진자는 동작구와 중구에서 발생했는데 모두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사람이었고 강남구 농협은행과 관련해서는 강남구에 사는 농협 직원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왕성교회 신도로 지난달 청년 리더 수련회에 참석을 했다가 자가격리 중에 해제를 앞둔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분류된 사례는 중랑구 일가족 5명과 관악구 확진자를 접촉한 환자였습니다. 서울시 누적 확진자 0시 기준으로 1,369명인데 이후 자치구에서 발표된 추가 확진자 3명을 합치면 최소 1,372명입니다. 어제 0시 이후 관악구에서 왕성교회 신도 1명, 서대문구에서 카자흐스탄에 입국한 30대 남성 1명, 그리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영등포구 확진자의 가족 1명, 이렇게 총 3명이 추가됐습니다. 예, 이 감염 경로가 점점 다양해지고 또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랑구 일가족과 관련된 사람만 5명이라면서요. 어제 중랑구 목현 초등학생 확진자와 관련이 된 거죠? 맞습니다. 일단 확진자 가족 5명입니다.
지난 3일 확진된 강북구의 교보생명 콜센터에 근무하는 중랑구의 36번 확진자의 가족 5명이 지난 4일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37번 확진자의 자녀인 39번 확진자가 중랑구의 묵현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확진 학생과 같은 반 학생 그리고 교사 등 53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또 있었습니다. 39번 확진자의 형제 2명이 같은 날 저녁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묵현초등학교는 학교 전체 학생과 교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어제 선별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중랑구는 먼저 진행했던 39번 학생 환자, 접촉자 53명은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다고 얘기했고요. 묵현초등학교는 오늘부터 17일까지 전 학년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최근 이렇게 학생들의 감염이 늘고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워낙 지역 감염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경기도의 골프장 감염이 서울까지 전파가 된 사례도 생겼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3일 경기도 여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의정부 확진자와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것이 감염 원인의 추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여주시 1번 확진자의 가족이 확진됐습니다. 함께 골프를 친 의정부 확진자는 최근 집단 감염 발생 중인 의정부 한 아파트의 주민이 방문한 헬스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의정부 아파트 주민에서 헬스장, 골프 모임에서 가족까지 마포구 확진자는 최소 4차 감염자로 추정됩니다. 한편 광화문 KT 확진자의 같은 층에 근무하던 한 명이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KT는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사옥 폐쇄와 재택근무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곳곳에서 연쇄 감염이 계속 확산하는 중인데 이 와중에 자가격리 중에 미국을 다녀온 사람이 있다면서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네, 강남구의 한 20대 여성이 자가격리를 어기고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7일 미국에서 들어와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는데 격리 닷새 만에 집을 벗어나서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 보름 넘게 체류하다가 지난달 27일에 귀국했습니다. 여성은 비자 문제 때문에 이제 급히 미국을 다녀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남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여성을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경찰은 여성이 자가격리를 마치는 대로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해 고발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경남 창원의 부모님 집을 찾은 20대 남성인데 강남구청은 이 남성도 함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격리 조치를 어긴 사람이 서울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 인천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위반자의 70%를 넘었는데요. 정부가 수도권 방역을 강화한 지난 5주 동안 수도권 주민들의 외부 활동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선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TBS 보도본부의 이강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서울 상황 짚어보면서 중랑구 초등학생 형제 감염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또 어제 경기도에서도 초등학생 확진자가 나왔죠.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탄천초등학교입니다. 예. 이 학교에 다니는 형제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7살 1학년생 그리고 9살 3학년 형제입니다. 증상을 보였던 것은 그저께인 4일이었는데요. 1학년 동생이 지난 4일에 발열 증상을 먼저 보여서 분당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네. 등교를 했던 것은 그로부터 이틀 전인 목요일인 지난 2일로 확인이 됐고요. 예. 그래서 방역당국이 바로 이날 학교에 나왔던 1학년생, 3학년생, 4학년생 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였습니다. 3학년 형은 당시에는 증상이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 일요일인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부모는 음성 판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학교의 수업 운영은 중단이 됐나요? 방학이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그렇죠. 여름방학이 지금 7월 말로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참 수업 운영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일단 이 학교는 열흘 뒤인 오는 16일까지 등교 수업을 하지 않고 원격 수업으로 대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 당국도 이제 이 지역 사회에서의 그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데 이 확진된 형제의 감염 경로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예. 또 세부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성남은 이번에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와도 가까워서 지역 방역에 더 부담이 걸릴 것 같고요. 또 성남시뿐만 아니라 안양과 인천까지 이제 수도권 곳곳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데 네. 게다가 또 어제와 그제 주말 동안이죠. 수도권 외곽으로 나들이객들의 이동량이 또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네. 방역 통제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10월의 첫 번째 주말이었는데 비교적 날씨가 좋으면서 네. 또 수도권 외곽이나 또 강원도 또 뭐 충남 지역으로 향하는 나들이 그 이동객들이 참 많았던 주말이었습니다. 네. 특히 서울에서는 그 근거리에 있는 가평과 양평, 경기도 지역 또는 강원도 춘천 등을 오가는 도로가 차량이 대거 몰리면서 정체를 빚기도 했었는데 이들 지역에는 주로 이제 계곡 을 찾을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계곡을 찾는 나들이객들이 몰렸던 가평군의 그 펜션 밀집 지역을 좀 직접 둘러봤었는데요. 네네. 이들 그 주요 펜션들 주로 뭐 3, 4인용 소형 객실부터 뭐 20인용 대형 객실까지 갖추고 있는데 뭐 그 펜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90% 수준의 높은 오. 예약률을 보이고 있는 곳들도 있었을 정도로 예. 나들이객으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요. 또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우리 수도권에 가까운 해수욕장들이 있죠. 인천 영종도의 을왕리 해수욕장이나 네. 왕산 해수욕장 같은 곳들도 나들이객 수천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이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왔고 그런데 지금 해외여행을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국내 관광지라든가 뭐 여가 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관광지 이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 최소한의 방역 조치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네. 우선은 대형 시설들일수록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좀 시행이 되고 있죠. 뭐 대형 워터파크나 또 대형 호텔, 리조트 같은 곳들은 뭐 일단 방문객들의 신원 확인 검사나 뭐 발열 검사, 또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조치들 비교적 엄격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수도권 최대의 물놀이 시설이 용인시에 한 곳이 있죠. 그렇죠.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같은 곳인데 이런 곳은 입장객들이 휴대전화로 모바일 문진표를 작성해야 입장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워터 슬라이드와 같은 놀이기구들을 타는데 그 사이에 잠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간에도 마스크를 꺼내서 착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좀 하나 보죠. 그렇죠. 예, 예. 네. 다만 마스크가 그 물에 좀 젖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이 시설 측에서는 방수 기능이 있는 가방을 방문객들에게 다 나눠줘서 젖지 않게 마스크를 보관 유지를 하면서 예. 그때그때 줄을 설 때마다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들 시설보다는 이제 규모가 훨씬 뭐 작더라도 뭐 자체 수영장이나 또 여러 편의 시설 또 객실을 갖추고 있는 펜션 또 숙박 그 시설들이 있는데 네. 이들 곳들도 뭐 방문자 전원에 대해서 발열 검사를 한다거나 또 신상 기록을 엄격히 작성을 한다거나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 시설을 이용할 때 그 이용객들이 상시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 챙기기는 어려운 한계는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네. 네. 다만 이제 실내 나들이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내의 그 수많은 영화관들 같은 곳들도 관심 대상인데 그새 좀 방역이 느슨해진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제가 방문했던 관악구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들의 발열 검사나 아니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없이 이용객들이 상영관으로 입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네. 또 현재는 그 상영관 안에서 그 자리를 한 칸씩 이렇게 떼어서 앉는 그런 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관객들이 스스로 어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추가로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 상당히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들 시설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구나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지금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어떤 긴장감이라든가 경각심 이런 것들이 계속 느슨해지는 추세인데요.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량 역시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동량이란 말은 결국에는 사람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가 그 정도를 파악을 하는 거죠. 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근에 조사를 했어요. 예. 수도권 시민들의 휴대전화 이동량, 또 카드 매출 자료, 또 대중교통 이용량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수도권 시민들의 이동량 변동상을 파악한 건데 여기서 이제 휴대전화 이동량이라고 한다면 한 이동통신사가 이용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시군구 지역을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에 이제 카운트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지역으로 누가 얼마나 이동했느냐를 종합적으로 이제 산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봤을 때 지난달 27일부터 28일이 있었던 주말간의 이동량이 있었고 그 전주도 있었어요. 네네. 20일과 21일이었는데 이렇게 주말을 비교했을 때 2.6% 이동량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고요. 정부가 수도권 방역 주의령을 세게 내렸던 게 5월 29일이었는데 네. 그 이후 5주가 지나면서 휴대전화 이동량은 총 5% 가까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 건수도 계속 늘었는데요. 이 지난 5주 동안에 총 4.5% 96만 3천 건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예. 이게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사실 방역 강화 조치를 계속 내리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이동량이 줄어들기는커녕 소폭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매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라도 다시 좀 경각심을 갖고 각종 외출과 모임에 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또 다중이용시설 방문하는 것도 자제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역의 가장 큰 적은 우리의 방심이라는 사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해외 상황도 체크를 해볼까요? 네, WHO의 집계를 좀 보겠습니다. 전 세계 하루 확진자가 21만여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규모인데요.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미주입니다. 예. 미국이 하루에 5만여 명, 브라질이 4만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북미와 남미 다 합쳐서 하루에 13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미주에서 나오는 확진자가 전 세계 확진자의 61%에 달합니다. 다른 지역들은요. 남아시아가 2만 7천여 명, 중동과 동부 지중해 지역이 2만여 명, 유럽이 1만 9천여 명, 아프리카가 1만 2천여 명 수준으로 하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가장 심각한 지역은 플로리다 주로 짚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만 1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사상 최대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 추가세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에 코로나19 종식은 물 건너갔다.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예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미 이제 하반기에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예. 올해 안에 종식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는 이제 거의 거두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일주일간 1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역시 아직 오지 않았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MIT 연구진 연구 결과를 보도한 건데 만약에 이렇다 할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내년 봄까지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2억 명에서 많게는 6억 명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예. 진단이 있고요. 사망자는 총 140만 명에서 370만 명이 달할 수 있다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렇게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변이종이 나오는 것이죠. 최근 다국적 연구진이 그 의학저널 셀에 기고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현재 바이러스와 비교해서 전염력은 더 강하고 치명률은 비슷한 수준의 변이종이 이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지역으로 또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백신 개발이나 또 감염 차단에 있어서 부담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진단을 내놨다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해외 상황까지 또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이강훈 기자와 함께했고요. 자세한 소식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TBS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으로 6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은 5월 이후에 수도권에서 중부권을 거쳐 이제는 광주 지역까지 번졌는데요. 국내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일단 지금 이 집단이 대규모의 발생은 없지만 사흘째 60명을 넘고 있고요. 네. 결국은 지역사회 감염은 약간 줄어드는 경향은 있지만 또 해외 유입이 늘어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미하게나마 아마 증가하는 추세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서 처음에 5월 초 이후에 발생하기 시작한 이태원발부터 시작해서 리치웨이 이것이 다단계 판매가 시기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굉장히 큰 발생을 나타냈는데 예. 이것이 소규모로 가면서 결국은 대전을 거쳐서 광주까지 갔고요. 좀 다행인 것은 수도권이나 지금 대전은 어느 정도 안정세로 되고 있는데 광주 지역, 전남 지역엔 아직까지도 이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있어서 아직도 접촉자도 많고 더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전국적으로 보면은 일단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수가 10%에서 13%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굉장히 높거든요. 예. 이것을 어떻게든지 10% 이하로 억제를 해야만 그러게요. 이와 같은 산발적인 집단 발생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매번 1, 2주지만 지금 1, 2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일 잘 지내야 하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대지만 이 지역사회 감염 숫자는 50명 이하다라는 이유로 방역당국은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수준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의 경우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하기로 했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시작한 확산세가 지금 전남으로 이제 퍼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광주 전남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확산세가 굉장히 드물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선제적인 의미에서 원래 수도권보다 사실은 객관적인 상황은 사실 광주 전남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네. 하지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을 광주 전남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미리 발동을 해서 좀 확산세를 차단해 보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 이제 사실 그 전라남도에서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하면서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없기 때문에 2단계 격상 판단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이런 조치들이 선제적인 조치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번 주에 잘 방어를 하면은 광주 전남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 항상 이 선제적인 조치 이렇게 결과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제적인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양구 기자님뿐만 아니라 또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한편 방역 당국이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다는데 이번 주 정도의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하거든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중요한지 설명 부탁드려요. 이제 처음에 우한에서 생겼을 때 그 바이러스를 S형이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약 2월 초까지는 S형이 많이 있었는데 네. 결국 우한 교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근데 신천지 환자들이 갑자기 발생을 하면서부터 이 신천지 환자들은 대부분 V형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유럽이나 미국의 동부에서 유행하는 것들은 G형이라고 거기서 또 변이된 이제 바이러스형이 나타나게 됐는데 G형이요? G형이요. 아,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 예천 같은 데에서는 G형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최근에 나오는 바이러스들은 이 G형, 특히 G형 중에서도 이제 또 한 가지 더 갈래로 나가면 GH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형태의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전파력이 빠를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예.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것과 대전, 광주, 그다음에 최근에 이 대구까지 이것들이 과연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게 각 클러스터별로 즉 집단 발생이 일어났을 때 NGS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2, 3일 안에 전체 유전자 서열을 다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그 집단 발생의 특징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느냐 이것이 어떤 형이냐를 밝혀냄으로 해서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연관성과 또 이 전파력이 어느 정도 강하냐, 이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지금 강한 것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해답은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이른바 이 깜깜이 환자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 비율이 점점점 늘어서 이제 10%, 11%를 넘더니 지금은 13%를 넘어섰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중에 하나가 이 깜깜이 환자가 5% 미만이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뭐 2배가 훨씬 넘는 수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2배가 넘은 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예.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그 2주간의 평균 깜깜이 환자 수치는 10%를 조금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13%에서 10%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다행히 최근 2주간은 약간 줄어들었어요. 최근 2주간에 약간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게 네네. 여전히 어떤 때는 높다가 어떤 때는 낮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인 확산세의 질이 별로 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대전 거쳐가지고 광주, 전남으로 확산하고 있는 데다가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들의 비중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신규 일일 확진 환자의 숫자도 사실은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상황을 놓고 보면은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상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싶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객관적인 지표들만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지금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중앙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한들 지금 이런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네.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좀 병상을 확보하고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비해서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또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고 다른 쪽에서는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강구하는 한편 새롭게 이제 확산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약간 핀셋 전략으로 방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 이런 것들 자체가 통제가 되고 있다는 상황보다는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훨씬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게요. 사실 뭐 이미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는 방역의 방향이 이미 좀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어떤 전반적인 확산 예방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쪽으로의 비중을 더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란 말씀이신 것이죠. 예, 이런 가운데 또 32개국 과학자 239명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코로나19의 공기 전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예방 수칙 개선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런 소식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이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부터 이 문제는 계속 나왔었죠. 이게 비말 전파뿐만 아니라 공기 전염도 네네.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은 있었어요. 이런 공기 감염에 의해서 감염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감염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예들에서 보면 중국에서도 버스 안에서 그 히터 공기에 의해서 뭐 4.5m 간격이 있었는데도 감염이 되었다. 예. 또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전주에서 4m 거리에 옆에서 5분간 있었는데 감염이 되었다. 이런 거는 공기 감염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결핵이나 홍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한 임상적인 의학적인 증거가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 공간에 같이 있기만 해도 감염된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국론이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이 바이러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는 것이 상당히 회의적인 이론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제한적인 환경, 즉 삽관을 한다든지 뭐 환풍기라든지 공조에 의해서 어느 정도 비말이 공기에 떠다니는 에어졸 상태로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과연 감염이 될 수 있느냐까지 가게 되면은 사실은 상당히 좀
설명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공기 전염이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방역 수칙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되죠. 지금 2m 거리두기 그렇죠. 같은 거 전혀 의미가 없어지고 네네. 실내에 있는 어떤 환경 같은 경우도 결국 무균실 수준으로 공조를 할 때 다 살균을 시켜서 공급을 해주는, 즉 중환자실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일반적인 요양원이나 이런 데도 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지금 공기 전염이냐 비말 전염이냐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정도로 막을 수 있는 비말 전염이라고 생각하고 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네, 제가 조금만 더 보충 네네.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239명 과학자들의 서한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과학자들이 무차별적인 공기 감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실내 에어로졸 형태로, 그러니까 공기 감염의 형태로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는 특수한 환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두 가지를 짚고 있는데, 하나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의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같은 곳에서 환자의 기관삭간을 하면은 그 기도에 있는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확 에어로졸 형태로 전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국내에서도 의료진의 경우에는 N95 마스크 같은 밀착이 굉장히 잘 되고 필터링이 잘 되어 있는 마스크를 의료진에게 필수적으로 착용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방역 보호복까지도 착용을 하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료진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거 유럽이나 이제 미국의 경우에 이제 예를 드는 것인데, 거기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밀폐된 같은 공간에서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환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환경입니다. 이제 그런 환경에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그 안에 그분들이 내놓는 비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에어로졸 형태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나라나 일상생활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상황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마스크 착용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공기 감염 형태로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했을 때는 환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주 드문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은 병원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공기 감염의 형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오늘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도 예. 무엇인가 설명을 내놓을 텐데, 지금까지 우리들이 해왔던 것처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매개체에 의한 감염을 우려해서 손 같은 걸 잘 씻으면은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환자 수준이 이 정도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랬겠죠. 근데 홍역이나 결핵처럼 진짜 공기 감염이 주된 전파 수단이라면은 지금과 같은 방역으로는 이 바이러스를 절대 막아낼 수는 없었을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이렇게 이 미국의 상황을 염두에 둔 서한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에 바로 대입해가지고 너무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래서 그 어떻게 명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에어로졸 감염이 가능한 것은 어떤 특수한 환경인 경우지 보편적인 경우는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밀폐된 병실에서 환자에게 삽관을 한다던가, 아니면 하나의 공간 안에서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상적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일은 많지는 않다는 맞습니다. 이야기시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주 지역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문 앞까지 와 있다. 라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호소처럼 광주 상황이 심각합니다. 광륵사와 관련된 확진자가 13명이 늘어나면서 누적 환자가 80명으로 늘어난 상태고요. 또 광주의 일곡중앙교회에서도 9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광주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또 다른 지역과 공동 대응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병상 사정 어떤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광주 지역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남 지역의 권역 병상을 이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갖고 약 전체적으로 132개 정도의 새로운 병상을 확보했다고 그러고요. 네. 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유는 생겼고, 또 생활치료센터도 한 200개 정도의 병상을 마련해서 경증이나 무증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것이
지금 환자 수가 뭐 그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지는 않지만 폭발적으로 만약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이 병상 숫자만 갖고서는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광주나 전남에서 지금 이 중앙대책본부에 얘기를 해서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수도권에 있는 병상 또 전에 대구 경북 사태 때 의료 공백이 일어났을 때 광주에서도 많은 도움을 줬었기 때문에 네. 대구에서도 병상을 확보해주고 또 의료진도 파견해준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으로서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아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광주 유행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최초 감염원을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대전 방문 판매 업체와의 관련성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5차 전파까지 확산이 됐었죠. 이 대전 방문 판매 업체의 관련 누적 확진자가 80명을 넘어섰죠. 이 비수도권 확산의 매개체 역할을 이 사례가 하고 있다면 사실 지금 빨리 동선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런데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방문 판매 업체의 특성상 사실은 이제 좀 음지의 경로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고 그리고 방역 당국이 계속해서 역학 조사를 통해서 이 전파 고리를 찾으려고 해도 자진 신고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파 고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기에는 이제 서울과 대전과 강주로 이어지는 방문 판매 업체의 고리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었고 그 바이러스가 또 지역사회 방문 판매 업체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의심이 되는 정황이긴 합니다만은 네네. 내가 바이러스를 전파한 당사자일 것이다라고 누군가가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확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방문 판매 업체의 고리가 서울, 대전, 광주로 이어졌다면 광주에서 전남의 다른 지역 혹은 서울, 대전에서 광주, 전남이 아닌 또 다른 지역으로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지금 바이러스 확산이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네. 이게 어쩌면은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복귀를 해봤을 때 이 2차 유행의 어떤 뇌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수도권이나 혹은 대전이나 광주, 전남의 예를 염두에 두고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 방문 판매 업체들에 대해서도 좀 선제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방문 판매 업체를 통한 전파가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진행 중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 두 분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해주셨던 대목인데요. 보건당국이 광주 지역의 전파 속도가 코로나 초기 대구 경북 사태 때보다 더 빠르다, 전파력이 더 높아졌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를 해야 할 만한 부분인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전파력은 빨라지면서 강해진 것에 비해 중증도라든가 치명률이 함께 높아진 건 또 아니라는 분석이네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바이러스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예. 지금 대전이나 광주나 굉장히 빠른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은 유전자를 다 분석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네. 예, 얼마 전에도 그 플로리다의 스크립스라는 연구소에서 이 D614G라는 하나의 변이주 이것이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르다, 전파력이 강하다. 즉, 예. 이 바이러스의 돌기 부분이 변화가 돼갖고 좀 더 작아지고 좀 더 전파력이 강해져서 실제로 세포 배양을 했을 때 바이러스 증식이 빨라졌다 하는 보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어저께는 또 셀이라는 페이퍼, 이게 세계적인 권위의 잡지거든요. 네네. 여기에 듀크 대학이랑 영국의 셰필드 의과대학에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고 14개 정도의 변이주를 발견을 해서 분석을 오. 해봤더니 예. 실제 세포 배양뿐만 아니라 동물 실험 또 환자 안에 있어서도 약 6배 정도의 강한 전파력을 가지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알아냈다 하는데 치사율이라든지 사실은 독성, 중증으로 가는 데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파력이 강했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지금 마련한 것이긴 하지만 네네. 사실은 이 논문이 나온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꼭 이 그래요? 하나의 논문 또 이 여러 가지 정황 정보를 봤을 때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지금 많이 나왔다는 그 증거만 갖고서 과연
전파력이 더 강해진 것이 증명이 되느냐 하면 그건 꼭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더 광범위한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연구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 바이러스들이 점점 이 변이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D614G라는 것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3군데 것을 해갖고서 이것이 비슷한 바이러스냐 하는 것을 밝혀냄으로 해서 전파율도 빠르고 또 각각의 연관성이 있는 감염 경로다 하는 것을 밝혀주게 되면은 우리 방역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다 하는 것을 지금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그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곳마다 전부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해서 지금 밝혀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976명의 환자가 총 격리 중인데요. 병상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퇴원 완화 기준이 적용되고 있죠. 전염력이 그 정도가 되면 거의 뭐 없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환자가 가족과 당장 밀접하게 생활을 하는 것은 두렵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어떤 대안이 좀 마련돼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이제 열흘간 증상이 없으면 격리가 해제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무증상자는 그 자체로 유증상자에 비해서 타인을 감염시킬 바이러스의 양의 체내에 이제 적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열흘 정도 관찰을 했을 때 증상이 없었다라는 건 사실은 타인을 감염시킬 바이러스의 양이 몸속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의료진들이 퇴원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 조언을 하기에는 이렇게 퇴원을 해도 그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혹은 동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아주 낮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약간의 배려는 좀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은 본인도 굉장히 불안할 테고 그리고 또 뭐 직장 동료들이나 가족들도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정도의 병가를 줘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기간들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네.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집 안에서 밀접 접촉을 조금 줄이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지기 때문에 예. 이런 조치들을 좀 취하면은 비교적 빨리 퇴원을 하더라도 추가로 감염이 되는 경우를 좀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른 사례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정부 장암 주공아파트 집단 감염 사례, 이 관련 확진자가 모두 2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관련해서 골프장에서도 전파 사례가 처음 확인이 된 것인데요. 라운딩 중에 전파가 된 건지 또는 그 이후에 식사 중에 전파가 된 건지 그 경로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만 보통 이 골프는 야외 스포츠여서 비교적 안전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 골프장도 그렇게 결국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이 된 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라운딩 자체는 야외 공간에서 하고 있지만 공을 치면서 카트를 타고 같이 이동할 때는 서로 밀접된 접촉을 하게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늘집이라고 그래갖고 중간중간에 쉬면서 음료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뭐 음식도 섭취하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결국은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같은 차를 타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접촉을 하게 되고 끝난 다음에 식사하지 않고 집에 간다든가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식사를 하고서 집에 가는 상황들이 많이 맞습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네. 어디서 감염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6시간 이상 뭐 거의 12시간 정도를 같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친한 사이에 마스크를 끼고서 대화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하지는 않았을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골프장 그 라운딩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대 시설 또 그 이후의 이동 같은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은 네. 골프 자체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코로나19 치료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들여왔는데 어제까지 국내 환자 19명에게 투약을 했습니다. 5일 동안 투약이 될 텐데요. 이 치료 효과에 지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죠. 상태가 호전된다거나 뭐 치료제가 잘 든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렘데시비르 자체가 이 코로나19 치료약으로는 처음 정식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시민들 또 의료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렘데시비르로 직접 환자를 진료해 본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서 렘데시비르가 어쨌든 간에 뭐 나흘 정도의 입원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사실 그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부작용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부작용? 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치료를 했을 때도 호전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은 호전이 되는 만큼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가 생기면은 네. 렌데스비르 투약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목요일 날 2명을 시작으로 해서 어제까지 19명의 투약을 했었는데요. 최소한 5일에서 6일 정도의 상황을 살펴봐야 이 렘데시비르 효과가 국내 환자들에게도 그 임상시험 결과대로 좀 좋은 식으로 적용이 될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아마 우리나라의 중앙임상심의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좀 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 렘데시비르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은 없으니까 쓰는 것이지 이것이 좋은 약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쓰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제대로 된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네, 네. 예, 이 약이라도 지금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정도의 취지인 것이잖아요. 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이게 에볼라 치료제로 처음에 개발되면서도 그랬죠. 예. 이 치료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아서 실패한 약이거든요. 그리고 임상 시험을 할 때도 보면은 이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들의 이 효과가 좀 적었다고 적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의 임상 시험이 일단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예. 지금도 2명 합쳐서 19명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얼마나 효과가 나올지 또 이 중증이라는 것도 아주 중증으로 갔을 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지 10일 이내에 시작하면서 열흘 이내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좀 시기가 이릅니다. 네, 지금 이 약을 투약한 환자들의 어떤 앞으로의 그 추이를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군요. 그런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렘데시비르 3달치를 싹쓸이했다는 논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수량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지금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이 예. 미국에서 지금 생산량 50만 명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에 92%를 싹쓸이 해갔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카피약으로 인도나 이런 데서도 생산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우리가 그걸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서도 굉장히 이것들을 원하고 있는데 결국은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네. 수급뿐만 아니라 가격도 아마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네. 보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얼마나 구할 수 있을지 그 부분 문제가 될 수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덧붙여 가격 말씀을 주시겠어요?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19명에게 투약되는 약은 사실은 공짜 약입니다. 어허. 왜냐하면 렌데스비르를 공급하고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우리나라와 계약을 해서 처음에는 공짜약을 좀 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게 한 달이었던가요? 네, 한 달 정도 예. 공짜약을 주기로 하고 그 공짜약을 공급하는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나라 아마 약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값이 상당히 비싸게 매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급 물량을 조절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약값 자체도 이제 비쌀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우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효과 면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물음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어쨌든 이 렘데시비르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더 연구하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그리고 강양구 TBS 과학 전문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TBS